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4년 전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랑은 20대 중반 때부터 연애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 후배가 저에게 자기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유독 한 여자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후배에게 이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미친 듯이 졸라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내는 사진으로도 첫눈에 반했었지만 실제로 만나고도 더욱 제가 더 반했었죠. 외동딸로 금지 오겹으로 자란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자인 게 흠이긴 하였지만 그만큼 저밖에 모르는 바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항상 멋진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귈 때부터 노력도 참 많이 했어요. 가끔은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허세도 부리며 큰돈도 대출받아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할 때 돈이 모자라 저희 집에만 대출 사정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엄청난 욕을 먹게 되었죠. 무슨 선물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하냐면서요. 그래도 저는 그만큼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런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았었겠지만 순진한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제가 모자란 남자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기 싫었었거든요.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도 제가 그렇게 잘난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다 해놨었고 그래서 처갓집에 처음 갈 때 정말 부담 반 기대 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해놨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저는 대기업의 하청 계열사였어요. 그저 아내에게는 대기업 계열사로만 말을 해놨던지라 아내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실제 월급은 대기업 본사에 비하면 반 수준에 미치는 금액이었고 실제로 그 정도 월급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적은 수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간혹 생기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순진한 아내와 달리 장인어른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시며 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무 조건이 좋은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셨고 제 연봉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걸 상세히 들으시더니 그만하면 됐다고 내가 걱정했던 건 사실 분수에 안 맞게 자네가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준 게 걱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자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이해는 간다며 앞으로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시더군요. 그날 장인어른과 정말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람 하나 좋은 게 참 마음에 든다며 딸아이는 사실 자네도 알겠지만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듬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정말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셔서 저희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의 집까지 한 채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이 딸에게 따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내는 저에게 먼저 말하기를 우리 돈 모아야 되니까 앞으로 기념일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자며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요. 그때부터 사실 돈 나가는 지출이 확 줄어들었고 이만하면 살만 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딸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니 이건 뭐랄까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암울함이 순간 몰려왔습니다. 저희 두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있는데 그나마 작은 월급 쪽에서 아내랑 한 달에 한두 번의 외식도 하고 평상시 먹는 것 별로 안 아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가게 되면 장도 크게 보고 음식이나 간식들을 쌓아두며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산후조리원부터 돈 들어갈 게 정말 많더군요. 제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다 보니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평범하게 그냥 사치도 안 부리고 생활해온 아내 보고 앞으로 딸아이 때문에 돈을 더 줄이자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사치라도 부렸다면 그런 거라도 줄이자고 했을 텐데 가뜩이나 평범히 생활하던 아내가 한 번은 제가 넌지시 아이를 핑계로 아내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돈 모으는 거에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조금씩만 덜 쓰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여기서 식비라도 줄이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는 말에 저 역시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정했던 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예전부터 제안이 오던 업체로 이직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그곳에서 다닐 때는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만행들이나 접대 같은 것들이요. 회사 이직하기 전에 그 전 회사에서는 월급은 비록 작았지만 근무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먹자, 술을 먹자고 했어도 그저 부담 없이 항상 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즉, 당시에는 제가 거절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니 돈은 계열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직접 접대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라도 못 따오면 몇 년 못 다니고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몰래 뒷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게 여기서는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는 걸리면 경고받고 심할 때는 잘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겁이 나서 그런 식사 자리에 한 번 나간 적도 없는데 여기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뒤로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되었든 갑질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 되자 접대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저는 원치 않던 회식을 하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자 매일매일 집에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포도당 주사도 맞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기존 간 수치의 7배에서 8배 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가족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내도 초반에는 많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월급 때문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제가 새벽에 들어오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접대 자리라 보니 여성분들과 동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키려고 말을 했으나 아내는 저에게 오히려 더럽다는 둥, 자기도 그러면 바람을 피울 거라는 둥 폭언을 내뱉으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었죠. 그런 아내는 제가 이직한 것도 몰랐던지라 갑자기 제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절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아내는 장인어른께서 설득해 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만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한 적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건을 따내면 회사에 몇 년치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라 성과금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다만 문제라면 담당자가 정말 더럽게 갑질하던 놈이라는 악명이 높은 것이었고 그놈 앞에서는 무조건 그냥 노예처럼 빌빌거려야 했습니다. 그놈은 접대 자리 붙어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 걸로 꼬투리 잡던 아주 더러운 놈이었던지라 접대 장소도 처음부터 1인분에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소고기집으로 장소를 잡아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래처 담당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여 하지도 않는 담배를 사와서 그놈에게 불을 붙여주고 했더니 갑자기 제 뺨을 톡 치면서 참 애쓴다고 비웃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답했더니 지금 그래서 애쓰는 게 기분 더러운 거냐며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장난삼아 톡톡 건드리는 제 뺨을 때리는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기분이 더럽다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제 뺨을 철썩하고 때리면서 욕을 내뱉는데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번 건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저희 아내와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뺨까지 때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놈은 그게 더 흥분되고 재미있었는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또 때리더군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이서방 하며 장모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장모님이 식사를 하러 오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러자 이 자식이 술이 좀 되었는지 장모님에게 짓거리면서 말하기를 이런 자존심도 없는 놈이랑 결혼한 딸은 안 봐도 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장모님이 그 말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남의 뺨을 그렇게 때리냐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저 같은 인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줌마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당신 사위랑 딸 한순간에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 자식을 보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계속 참아왔던 인내심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날리고 있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다 같이 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먼저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었기에 쌍방 폭행이 되었고 인격 모독 말까지 인정받아 경찰서에서는 별일 없었으나 그놈은 빨리 합의하라고 아니면 내가 니놈 반드시 잘리게 만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 덕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처가에서도 제가 회사를 옮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장인은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들었다며 다음날 저를 저녁에 불러내어 식사 자리에 한 분을 부르더군요. 바로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데리고 나오신 분이 바로 그 건설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그놈이 해왔던 갑질에 대해서 듣더니 건설사 사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썩은 놈인지 몰랐다며 회사와 트러블이 있던 그놈을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더군요. 당연히 그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겠죠. 저와의 폭행건은 아예 문제도 되지 않았을 수준으로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그놈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으며 그렇게 회사에서 갑질하던 그놈은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저한테 갑질한 그놈 자리에 제가 대신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 위상도 업계에서 나쁘지 않아 저는 접대 자리도 제가 거절하고 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쪽에 신경 쓸 것도 없이 정말 일만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위치다 보니 일의 성과가 많이 올랐다며 사장님께서 직접 성과금과 칭찬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일이 이처럼 풀리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얼떨떨합니다만 그저 항상 처가에 감사하고 제 일상생활 매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 남편은 40살입니다.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돼서 저녁 시간만 되면 주문이 많이 밀려왔죠.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하필 평소와 달리 배달이 더 많이 밀려 있었고 아빠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배달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정말 고마웠죠. 그때 늦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그곳이 하필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무릎이 골절이 돼서 후유증이 남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남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리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냐고 물어봤고 나중에 밥 한 끼 먹게 해달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저희 매장이 한가할 시간쯤에 직원 몇 분이랑 찾아오고 식사 함께 하고 들어갔어요. 식사가 다 끝이 나고 결제하려고 하길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끝까지 결제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이 남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그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자주 찾아와 끼니를 해결했고 매번 올 때마다 엄마는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배달 전문인데 아빠 몸이 회복이 덜 돼서 배달을 하지 못해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돈은 필요 없고 식사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면서 그날 당일 배달 주문을 받으라며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당황했지만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있고 급한 나머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이 밀리지 않게 해결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너무 고생하는 듯 해서 아빠는 회식을 권했고 횟집에서 꽤 고가의 횟감을 시켜 소주 한 잔에 그동안 궁금했던 걸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잠시 일을 쉬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건물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사모님께서 맛있는 밥만 차려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덤덤하게 저희가 하는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에 아빠를 구해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시간이 한가한가 생각하며 빤히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회피했네요. 조금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남자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분들과 통화를 나누듯 바빠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한 달 뒤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해서 일할 사람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며 다음 날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매장에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았죠. 저희와 인연이 닿았던 대식씨였고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니 전석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는 바쁘게 테이블 세팅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리에 앉아 저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상태로 들어오는 손님들께 인사를 하며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대식씨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회식을 즐기고 있는 직원들과 묵묵히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에서 진짜 사장의 느낌이 물씬 풍겨 보였어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런데 생각보다 덩치가 있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길래 어두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대식 씨의 얼굴 표정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회식이 끝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나 회식 자리가 끝이 나고 너무 늦게 마무리해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말을 건네왔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나 봐요. 몇 달 만에 와서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다쳤던 무릎이 많이 쑤신다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어요. 요 며칠 무리하셨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 맛도 좋다고 앞으로 회식은 여기에서만 하자고 난리던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식사했네요.
저희가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몇 달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사모님, 오늘도 변함없는 음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도 되거든요. 대식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물류 쪽 일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흘리면서 밖에서 부르는 직원들의 손짓에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자리를 치우며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엄마는 대식 씨가 참 마음에 든다며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뭘 봤는지 아직까지 미혼인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랑 둘이서 꽤나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보고 마음에 있으면 둘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신 걸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남자 중에 인성 바르고 제일 괜찮아 보였죠. 그렇게 뒤에서 엄마의 노력 끝에 저희 둘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첫 만남이 좋았기에 서로에 대한 인상도 좋게 다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식 씨가 일하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두운 곳이 아닌 직원분들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곳이었어요. 회사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직원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엄마는 음식 배달까지 시켜주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대식 씨를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불렀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없나? 지금까지 좋게 만나고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말일세. 조만간 결혼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저도 세희 씨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희 씨처럼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 버려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시선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망설인 거고요. 제 마음을 꺼내놓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왔어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자라온 대식 씨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아팠던 마음 위로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대식 씨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동의했고 결혼식 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다음 날이었어요. 대식 씨가 저희 식당에 와서 다음 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도중 이상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고 대식 씨가 거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다며 엄마는 잠시 살펴보러 간다고 자리를 비웠었고 대식 씨는 배관이 녹아 막힌 것 같다며 업체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전화 연결이 되는 곳은 없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도 밸브를 조절하는 창고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없었습니다. 다시 매장에 들어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대식 씨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물어보길래 엄마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상수도 밸브 조절하는 곳에도 가봤지만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대식 씨가 찾아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식 씨까지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너무나 걱정돼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옥상에 불이 켜져 있길래 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도 옥상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해서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물탱크 뚜껑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두운 곳을 핸드폰 플래시로 비치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대식 씨는 엄마를 목마 태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위로 올라오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하늘에 감사하다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자 대식지는 그러다 같이 빠질 수 있다고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며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대식씨는 엄마를 목마 태운 상태로 얼굴이 잠겼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 파이프를 잡을 수 있게 넣어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식씨를 보니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지 대식씨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구조대가 올라왔고 엄마와 대식씨를 손쉽게 끌어올려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엄마와 대식씨는 서로 살았다며 격한 포옹을 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서로 이리저리 살폈고 구조대원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물탱크 안에 둘 다 들어가게 된 건지 물어보니 엄마가 처음 옥상에 올라가실 때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어 닫으려고 올라갔는데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서 죽은 상태로 배관을 막고 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로 고양이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다가 몸이 반쯤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잃고 빠졌다며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도중 대식씨가 물탱크 안에 빠져있는 엄마를 보고 끌어올리려 했지만 물이 몸에 젖어 있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고 119에 전화를 하려 했으나 손이 물이 묻은 상태라 핸드폰이 미끄러지면서 물탱크 안에 빠졌고 급한 마음에 대식씨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목마 태우고 버티고 있었다네요. 대식씨가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했고 또 한 번 대식씨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녹초가 된 저희는 다음날 결혼식을 위해 일단 매장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끝이 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식씨는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위안 삼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해준 밥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며 매일 점심 식사는 직원들과 함께 저희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인연이 저희 가족을 2번이나 구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6개월 이후에 태어날 우리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저희 식당으로 모두 초대하고 싶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아이가 둘인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편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동생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건설회사의 과장이었고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는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동생은 결혼 직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일정 부분의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맡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관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여 상당 부분을 적금 형식으로 시어머님께 맡겼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동생의 용돈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어머니께 드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경제 눈이 더 밝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맡겼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하라고 권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원래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가기 시작하자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장에 자금을 보여주시면서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인데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비동서가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살고 있었던 원룸을 팔아서 당분간 적당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대략 1억 3천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3, 4배 정도의 돈을 불려주셔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그 말을 믿고서 이미 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오래된 빌라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비동서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돈을 4억 정도를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으로 해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다고요. 예비동서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해 준 거라면 틀림없이 딸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딸 집으로 사주신 거니까 당연치사 아들 집이 공짜로 생긴 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동서가 예단 등 1,000만 원을 시동생에게 당당히 요구했어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돈을 다 몰빵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 동서 될 사람이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데 돈이라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명색이 남자 쪽에서 조금만 보태면 자존심이 깎이지 않겠니? 시동생 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낯이 살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천만 원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시면서 장황하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땐 5천만 원 보탰다. 그거 달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 너희들 돈이 아니냐. 내 돈 하지 말고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진짜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저희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요? 어머님께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정도 네가 해주면 네 남편 면도 세워주고 좀 좋으냐? 시어머니가 투자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가서 꼭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며느리인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길래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마이너스 빚으로 1,00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 왜 빚까지 지면서 네 돈을 주겠다는 거야? 수진 엄마 돈이면 모르겠다. 됐다. 그만 돌아가. 깍쟁이 같은 수진 엄마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줄 알았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돈은 아까워서 싫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말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없이 제 앞에서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아들 장사를 잘하셨다면서 자랑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이모님들이 아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를 보냈다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냐며 부러워하시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5천만 원 주고 신혼집 장만 그쪽에서 해왔으니 남는 장사 했다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러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모 둘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그런 복덩이를 만났냐며 네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정보를 들어왔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땅을 매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에게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비동서가 시어머니께 서방님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을 하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땅을 사서 돈이 묶여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돈도 포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서방님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서방님의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셨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어련히 알아보고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시어머니 말만 믿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묶여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동서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돈 나올 곳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주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네 친정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대단치도 않은 아들로 장사 그만 좀 하시죠. 어떻게든 며느리 돈 뺏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 3, 4배로 불려주신다는.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는 요즘 젊은 세대답게 할 말은 다 하는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묶여 있어서 내줄 수 없다고만 하실 뿐이었고 따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싶지만 빌릴 데도 없다고 동서에게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동서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신혼집은 친정아버지가 동서의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동서가 어차피 분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의 명의를 동서로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서에게 재산 분할로 해당되는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 도둑심보였죠. 하지만 전혀 받지 못했고 신혼집에 리모델링 비용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신혼집은 동서 친정아버지의 명의였고 친정하고 제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이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도 친정아버지의 재산에 들어간 돈이므로 동서한테는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양육권도 동서에게 빼앗겼고 오히려 서방님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이혼은 안 시키겠다고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하시더랍니다. 큰 땅이라서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을 믿을 동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땅 조금이라도 되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가 아시게 되었어요. 개발 호재를 했던 그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으로 그때서야 아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댁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샀던 그 큰 땅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세도 헐값을 부르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에 시댁의 담보대출에 서방님의 돈에 있는 대로 다 긁었었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셨습니다. 서방님도 8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믿고 돈을 보냈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2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하시더니 원금은커녕 1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을 했고 서방님은 예전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따로 월세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도 나서서 땅 사기건에 관해서 알아보고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남편도 그 일로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부모님은 마지막 한 방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서 이젠 남편과 저에게 의지하시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셨기에 사시던 시댁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을 권해드렸지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지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또 그러셨답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지 않았었니? 그 돈을 돌려준다는 셈치고 수진 엄마한테 돈 좀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니? 또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니?
부탁이니 뭐라도 해서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남편이 엄마, 제가 성숙골 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 그만 벌리시고 넓지는 않아도 두 분이 사실 수는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드릴 돈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드릴 만한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드리겠네요. 모두 저희가 쓸 데가 있는 돈이라서요. 넌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넉넉히 잘 살아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게 사신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은 없네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동서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혼을 해도 동서처럼 재산분할 받아가지 못해요. 아직까지 제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돈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건 제 마음이죠. 굳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뻥을 친 겁니다. 그래야 돈을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큰아들까지 쪽박찰까 싶어서 며느리인 저를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결코 시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으니 서로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